음식에 대한 수요가 워낙 뛰어나고 브랜드도 있고 고객의 충성도가 있으니까 가격을 10% 올려도 거의 손님이 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Q도 중요하지만 원가 늘어나는 거 대비 얼마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입니다. 네, 훈훈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뭐 최근에 계속 상당히 강세이고 최근에 보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미국의 해외 주식 모르는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다 나와서 네. 우리 투자가들 보고 미국 주식 투자를 하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권하는데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알고 특히 이제 리스크에 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자 이제 뭐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리스크가 등장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가지고 오신 표에는 다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눈에 굉장히 띕니다. 그래서 예.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할 때 조심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네.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좋을 때 오히려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올해 2021년에 사상 최고의 주가, 사상 최고의 비트코인 가격, 그 다음에 집값도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증시에서 보면 기업 공개, IPO도 최고로 제일 많았고 M&A, 기업 간 인수합병도 최고로 많고 딜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시장이 좋으니까. 그다음에 개인의 그 시장 참여도 개인 사상 최고고, 그다음에 글로벌 펀드로 개인의 그 자금 유입도 최고고, 그래서 거의 모든 지표가 최고고, 그래서 실제 보면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데들 그 3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할수록 시장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를 항상 제공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한 30년 이상 시장에 있으면서 이제 느낀 경험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한번 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그림을 보면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미국 시장은 지난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연 10%의 수익을 시장 전체로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가 상승하고 배당받는 것을 다시 이제 재투자해서 그게 이제 복리로 더해지는데 연 10%면 상당히 그 훌륭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골드만삭스에서 1985년 이후로 그 수익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100에서 시작해서 110 좀 넘는 수치에서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이제 일관성이 있는데 1분기, 2분기는 꾸준히 오르고 3분기는 보통 조정을 받았다가 11월, 12월에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항상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미국 시장이 9월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10월부터 되게 랠리를 하고 특히 3분기 실적이 아주 뛰어난 것을 확인하면서 증시 분위기가 되게 좋죠. 근데 저는 오히려 올해 너무 시장도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저께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의 그 30년 만에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 6.2% 올랐는데 이런 것과 여기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우리 주식 투자한테 보내는 시그널을 볼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장이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조정 내지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는 우리 구독자가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채권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실제 큰 그림을 볼 때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실제 그렇고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얘기할 때도 채권 시장이나 신용 평가 뭐 이런 거를 참고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중반에 미국의 CPI 금리가 물론 당연히 높게 안 좋게 나올지 않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안 좋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단기 금리는 급등을 하고 오히려 장기 금리는 좀 내려와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익률 곡선은 가령 미국 국채 시장에서 단기, 중기, 장기가 어떠한 관계로 있느냐를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단기 금리는 올라갔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러니까 내년 6월, 7월쯤 거의 반드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 한 두세 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암시를 주는 것이고 장기 금리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뜻밖의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되게 좋다고 많이 봤지만 장기 금리가 어제도 보면 30년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1.9%인데 뭐를 시사하냐면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렇게 시장에 좋지는 않은데 금리는 생각보다 빨리 내년에 한 두세 차례 확실히 올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는 큰 그렇게 좋은 호재는 아닌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월가에서는 골드만이나 다른 메이저 증권사들이 한두 달 전부터 이건 미국 인플레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그 파웰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조만간 꺾이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그림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그런 얘기를 한두 달 전부터 골드만이나 다른 데서 했고 이번에 이제 6.2% 10월 기준으로 CPI 수치는 그거를 확인을 해줬죠. 그래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은 좀 악화가 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연준이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양적 완화가 끝나는 내년 6월쯤 돼도 인플레가 한 4% 이상이 유지가 될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꼭 좋은 매크로 뉴스는 아닙니다. 예. 그 표에 보니까 시장의 눈치를 보는 파웰이라고 나와 있는데 파웰이 만약에 제롬 파웰이 교체가 되면 그게 굉장히 뭐 어떤 시장에 충격이 되는 건지 유일하게 민주당 출신의 그 연준 의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연방준비위원장 바뀌는 부분이 시장에 되게 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왜 꼭 주식시장의 악재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파웰 얘기를 하면 파웰은 원래 경제학자나 이 연준 이런 데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뱅커였어요. 월가에서 뱅커를 하고 원래는 이제 변호사, 법대를 나온 변호사 출신이고 칼라일에서도 이제 그 임원을 지낼 정도로 월가 출신이고 월가와 호흡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사람의 장점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할을 잘 해왔는데 지금은 막상 이러한 여러 상황이 미국 경제가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변수들이 생길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소신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장의 눈치를 본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독립적인 주관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아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파웰이 월가에 너무 월가 출신이니까 그 월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규제를 하고 월가를 좀 다스려야 되는데 주요 투자은행을 과도한 리스크나 소비자 보호 이런 장치 관련돼서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파월이 너무 좀 약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번 주에도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이 현재 연준 멤버 중에 한 그 여성 이사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파월이 교체될 가능성도 상당히 점쳐지는데 실제 의장 한 명이 이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커미티에 있는 이사회들이 같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은 보고 있고 이제 그게 실제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이제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겠죠.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이제 올라가면 왜 증시에 안 좋냐 이제 그런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인플레가 올라가면 이제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미래에 그 기업이 버는 돈을 그거는 올해, 내년, 후년,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에도 그 기업이 벌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데 그 분모에 들어가는 게 금리죠. 그래서 그 리스크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면서 그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이것도 좀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하는데 그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특히 성장주들, IT,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좀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에서 보면 뭐 한국도 이제 그런데 인플레의 원인을 거의 그 공급 측면에 있어서 커스트 측면, 그다음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람 구하기 어렵고 원재료 값이 올라가고 공급망 문제로 거의 그러니까 커스트 측면에 그 공급의 문제로 거의 이제 국한을 했는데 최근에 좀 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특히 이제 월가의 뭐 소로스 펀드의 CIO 하는 그 여성분 같은 경우 이거는 실제 너무 일시적인 수요가 지금 너무 급증해서 왜냐하면 재화 물건에 보면 수요가 지금 급증을 했거든요. 트렌드 라인이 이르면 물건에 대한 수요는 이만큼 최근에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요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 문제여서 당분간은 이게 고착화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채권 시장 전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제 주식 시장. 근데 3분기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았죠. 네, 그래서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뭐 기업들의 이익 측면에 대해서 교수님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좀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조금 이제 걱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는 호재가 아닌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증시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로 보면 미국 주가가 S&P 기준으로 한 24%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거의 100% 이상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증가해서 S&P 500이 지수가 24, 5% 상승을 했고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지수라는 게 주가라는 것은 주당 순위 곱하기 퍼를 곱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퍼는 오히려 한 22배, 3배 상반기에서 최근에는 20배, 21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 기업 이익이 기여를 했고 그리고 실제 3분기 보면 수익성이 좀 악화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적으로 1994년 이후로 S&P 500에 들어가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한 5, 6%대에서 지금 지난 2분기에는 14%까지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3분기에는 아직 이제 통계가 100%다 나오진 않았지만 한 S&P 500 기업의 한 거의 90%가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10% 중반대, 기업 이익은 한 거의 뭐 30% 넘게 한 37% 증가를 해서 마진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10월 달 지금 주가가 셌고 11월도 지금 강세가 유지가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계속 모멘텀이 유지가 될 건가? 마진이 4분기에도 좋을 것인가? 내년 상반기에는 어떨 것인가? 그런 점을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매출이라는 거는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P 곱하기 Q죠. P 곱하기 Q잖아요. 그럼 매출이 늘어나려면 가격이 커지거나 아니면 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교수님은 가격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혹시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자고 말씀을 주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원가가 코스트가 다 늘어나니까 일단은 가격을 상승시켜서 이제 마진을 유지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장치 산업, 자본주의적인 산업,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뭐 많은 그 제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데들은 공장의 가동률이 중요하거든요. 가동률이 중요하다는 것은 고정비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이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은 Q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인 산업이 한국이나 아시아보다는 적으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 원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동네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거기도 값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옮기고 어제는 청진동에 우리 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거기도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한 10%씩 올린데 이런 데들 보면 원가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을 10% 정도 올리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음식에 대한 수요가 워낙 뛰어나고 브랜드도 있고 고객의 충성도가 있으니까 가격을 10% 올려도 거의 손님이 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Q도 중요하지만 원가 늘어나는 거 대비 얼마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별 기업, 업종, 시장 정체로도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걸 요약하면 이 제조업 측면에서는
QA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재 기업들 그리고 뭐 이런 플랫폼 기업은 네, 플랫폼 이제 다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죠. 다 이런 가격 전가력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연말 내년 상반기에는 특히 우리가 프라이싱 파워, 그러니까 원가가 늘어나면 그것을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종 기업에 좀 집중을 해야지 변동성을 좀 견딜 수 있는데 마침 영국의 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주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이게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물론 이 기사도 독단적으로 쓴 건 아니고 UBS 그 스위스 증권회사의 자료를 인용을 한 건데 미국의 S&P 1500 기업을 놓고 볼 때 5개 업종이 프라이싱 파워가 뛰어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뭐 치약, 칫솔, 화장지, 면도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건 이제 통신이네. 여기에는 빅테크, 페이스북, 알파벳, 넷플릭스 이런 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IT 기업, 뭐 당연히 그럴 테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 소비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업종의 리더들은 당연히 브랜드 뛰어나고 고객의 충성도가 뛰어나고 가격을 충분히 올려도 제품의 수요에 Q에 영향이 거의 없는데 이제 제가 몇 가지 그 예를 들면 hershey 초콜릿 같은 데는 10월 달에 제품 가격을 9% 전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코아 그 원재료 값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맥도날드 같은 데도 인건비도 늘고 그러면서 6% 가격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펩시콜라는 최근에 가격 올렸고 내년 상반기에도 올린다고 합니다. P&G 같은 데는 제품별로 계속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고 에스틸로우드 아주 고급 화장품을 만드는 미국 회사는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자동차 회사들 중에도 국내에도 보면 어떤 자동차 모델을 1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뭐 미래가 불투명한 쌍용차 같은 데도 가격을 올린다 그러는데 테슬라가 모델별로 3,000불에서 5,000불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죠. 그만큼 프라이싱 파워가 있으니까 이제 좋은 거고 빅테크 기업들은 원가 상승에 압력이 없죠. 물론 이제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구하기도 힘들고 워낙 그 고임의 전문직들이니까. 헬스케어 같은 데들도 가격 전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이런 업종들은 장이 조금 불안해도 타격을 거의 안 받을 걸로 봐서 이미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고 너무 좀 리스크가 많은 다른 업종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런 업종을 조금 종목들을 담으면 안정적으로 한 두세 분기를 잘 지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워낙 테슬라를 좋아하시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 현재 가격 전가력이 가능한 업종 중에 굳이 한 가지 업종만 딱 꼽아주신다면 저는 밸류에이션도 싸고 성장성도 있는 헬스케어가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교수님은 어떤 업종이 좋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좋은데 물론 ETF 같은 거 사도 되겠지만 헬스케어는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빅파마들이 있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파이저 같은 데도 들어가 있지만 그다음에 리스크가 많고 성장성이 높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는 ETF 같은 거 아니면 업종 펀드로 뭐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어수선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교수님 분석을 해주셨고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이렇게 말씀 요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